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여름으로 가죠. 이제 봄이 이제 금방 간 것 같아요. 이제 금방 이제 여름이 왔어요. 이제 자, 오늘 그 계약법 있는 데를 왔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의 종류 이렇게 해서 계약이 나왔는데 자, 계약의 종류가 이제 15종의 그 전형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어요. 법률 행위 일명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또는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거를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 부동산을 3억에 사시겠다면은 내가 등기 이전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3억에 사라라고 청약을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부동산 3억이면 괜찮네. 내가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3억의 대금 지급할 용의가 있다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낙성계약. 다시 한번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를 줄여서 뭐라 본다고요?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낙성계약이다. 승낙만으로 계약은 성립했다. 낙성계약이다라는 거죠. 이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요물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바로 승낙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소리고요. 반면에 요물계약은 말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이 건너가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건 자체가 건너가야 계약이 성립되는 걸 뭐라 본다고요? 요물계약. 그냥 말로 계약이 성립되는 건 뭐라고요? 낙성계약.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문제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불합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태가 불합치. 그럼 불합치는 그 내용, 그 계약의 내용이 합치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불합치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불합치라는 것은 지금 거래하고자 하는 내용이 합치가 되지 않았으니까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인데 그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재산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함으로써 나의 재산권은 줄어들고 내가 재산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나한테 뭔가를 지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급부로서 나한테 지불한다. 그래서 나의 재산이 줄어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나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유상계약이다 이거죠.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당연히 무상계약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 되겠는데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쌍방 다 모두 의무가 있다.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이 쌍무계약의 반대말이 편무계약입니다. 편무라는 것은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뭐 징여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대차 이런 것들이 편무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한쪽 편만 의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계약은 조금 전 것처럼 말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걸 뭐라 불러요? 불요식이라 그래요. 불요식. 불요식의 반대말은 요식행위가 되겠죠.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중개사 쪽 민법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불요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식행위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라고 하는 건 특별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중개사 민법은 특별한 방식을 갖추고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불요식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불요식, 불요식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성립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저쪽 자리 비워놓은 곳은 청약과 승낙을 쓰려고 저쪽 자리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좁은 데로 자꾸 가지 그러는데 저기 청약과 승낙을 써야 되니까 저만큼 비워놓고 있는 거니까 다 이유가 있어 비워놓은 거니까. 자,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의사 실현이라 그랬습니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자, 이 법조문으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제가 사례를 들은 다음에 조문은 조금 이따가 봐드릴게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다가 저한테 공부를 좀 배우시다가 그 수강생분이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 지리산에 들어가서 몸을 고친다고 약초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꾼이 자기가 몸을 좀 고쳤는지 좀 그 약초를 좀 깨달았는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박스를 갖다가 보내왔어요. 그 박스하고 그 위에다가 샘플로 이제 그 한약 봉지를 파우치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파우치, 한약 봉지, 한약 봉지처럼 생긴 데다가 이제 약초를 데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샘플로 대여섯 개 보내오고 박스 한 박스 보내고 편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 눈도 잘 안 떠지시고 몸도 피곤하고 잘 못 일어나시죠? 요거 잡숴 보시고 눈도 잘 떠지고 몸도 저 개뻔한 것 같으면 요거 5만 원에 사주세요. 이러면서 택배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로 몇 개를 먹어 보니까 왠지 괜찮은 것 같고 눈도 잘 떠지고 아침에 개뻔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박스를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파우치를 꺼내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잘랐습니다. 그럼 저 지리산에 있는 약초꾼이 제가 가위로 싹둑 잘랐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제가 싹둑 자르는 사실, 어떤 인정되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파우치를 싹둑 자르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이거 먹어야지. 5만 원 결제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 5만 원이면 내가 이거 팔아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라갖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저 지리산에 있는 약수권이 그러한 사실을 몰라도 계약은 뭐 한다고요?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떤 그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차장 입구에 유료 주차장 30분에 1,000원 이렇게 써져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거 유료 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차를 몰고 가고 제가 차를 탁 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차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비 내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 입구에다가 분명히 유료 주차장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30분에 1,000원이라고 돼 크게 큼지막하게 아주 그냥 눈에 잘 보이게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도 몰고 들어가 차를 댔다는 것은 주차비를 내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탁 시키는 순간 주차비를 낼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사 실현에 의한 뭐가 된다고요? 계약 성립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인식되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바로 상대방이 몰라도 계약은 성립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먼저 일단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부터 먼저 잠깐 봐드릴게요. 자, 어디냐면 497페이지입니다.
497페이지에 그 꼭대기에 1번에 보니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래갖고 거기 532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자 거기 효과배치입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은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유료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차를 갖다 파킹을 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약주권이 보내온 걸 갖다가 5만 원이라고 얘기했는 딱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뜯어갖고 파우치를 딱 자르는 순간 약주권이 몰라도 계약은 성립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뭘 볼 거냐면 교차 청약이라는 걸 볼 거예요. 교차 청약. 자, 교차 청약은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제 부동산 1억에 사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등기를 넘겨줄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1억에 청약을 했다라고 해봐요. 그래서 그 청약의 의사통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0일에 발송을 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팔라고 내놨다. 그런데 그 부동산 1억이면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이 한 청약은 아직 도달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월 11일 날 청약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청약이 아직 도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월 10일 날 부동산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 그거 1억에 나한테 파시겠다 그러면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라고 지금 을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 1억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청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이 두 개네, 이렇게. 청약이 두 개이네요. 그래서 5월 10, 이쪽에서 보낸 것은 5월 12일 날 도달을 했고, 갑이 보낸 것은 5월 13일 날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된 5월 13일이라는 이 시점에 동일한 부동산의 동일한 가격으로 청약이 됐기 때문에 양 청약이 도달한 날 이 계약은 성립된다.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된 날 계약은 뭐 한다고요?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죠. 49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거기 533조에 보면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는 말이 497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봅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다음에 형광 배치입니다.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뭐 한다고요? 성립된다. 그래서 마지막 청약이 도달하면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이고 동일한 가격으로 청약됐으니까 마지막 청약이 도달하면 바로 계약은 뭐 한다고요? 성립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승낙을 하지 않아도 양 청약이 도달만 하면 마지막 청약이 도달과 동시에 계약은 뭐 했다고요?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교차 청약이라 그래요. 자, 이제 하나만 다시 할게요. 의사의 합치가 돼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아서 불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여기서는 불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만 잠깐 짚어드릴게요. 불합의가 됐을 때 이 불합치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불합이라 그래. 같은 말입니다. 불합치나 불합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의사의 합치를 의사의 합이라고 해 똑같게 되겠죠?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합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491페이지를 보시죠. 자, 491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입니다. 491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불합의를 다른 말로 불합치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두 개의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불합의, 다른 말로 불합치라고 하는데 이때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형용배치입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의사의 불합의가 있게 되면 내용의 불합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이 뭐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청약과 승낙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도록 합니다. 어디냐면 492페이지 쪽입니다. 자, 492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약을 하려고 해요. 청약을 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인에게 청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되고 특정인에게 청약을 해도 무방하다. 자, 일단 이런 걸 하나 볼게요.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에 배즙 캔 배즙 1,000원, 그 다음에 캔커피 1,000원. 모르겠습니다. 배즙이 1,200원 하는지 1,300원 하는지 1,000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빼먹은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요즘은 얼마입니까? 잘 모르나요? 그냥 1,000원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배즙도 1,000원 하고 캔커피도 1,000원 한다. 뭐 1,000원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냥 1,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배즙 1,000원, 그다음에 뭐 캔커피 1,000원 이렇게 써놓은 곳은 법률 용어로 말하게 되면 청약이 되는 겁니다. 다시 캔커피 빈 캔커피 하나를 갖다 샘플로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1,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다음에 배즙 한 통 올려놓고 거기다가 1,000원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렇게 써놓은 것 자체를 법률 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청약이라고 한다고. 청약. 그래서 지금 제가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누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낙과 동시에 캔커피가 따랑 나오든가 밑으로 풍 떨어지든가 배즙이 밑으로 풍 떨어져야 돼요. 왜?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나왔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캔커피라든가 배즙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걸 갖다가 법적 사고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뇌를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데 이 뇌를 그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배즙 안 나왔네, 뭐 캔커피 안 나왔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을 법적 마인드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승낙을 했는데 청약과 승낙이 됐는데 배즙이 안 내려왔어. 캔커피가 안 내려왔어. 그럼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가 한참 아직 생기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야. 뭐 내년에 생길 건가, 뭐 후년에 생길 건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거를 내가 이미 돈 1,000원을 넣고 결제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캔커피 그 다음에 배즙이 안 나왔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면 법률 용어로 뭐라고요? 그래, 이런 그런 사고를 해야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 마인드 가지고 중개업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됐는데 물건이 안 나왔어요. 법률 용어로 채무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 자, 그래서 아침부터 주눅 들지 말고 자, 청약 여기서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도 있고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 청약은 일단은 도달을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의가 적용돼요. 도달하면 뭐 한다고요? 효력이 발생됩니다. 청약의 효력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럼 도달주의가 적용돼서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달하면 뭘 못한다고요? 철회하지 못해요.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승낙 기간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이거를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느냐 정하지 않고 해도 되느냐 자 반드시 정해야 됩니까 정하지 않고 해도 됩니까 뭐 귀에 잘 안 걸려 물론 소모지기가 돼가지고 의사는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의사는 내가 알아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예. 그래서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정하지 않고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승낙 기간을 정했다. 승낙 기간을 정하게 되면 청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청약의 효력 기간은 그 승낙 기간 내가 효력 기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1일 날 발송을 하면서 5월 30일까지 승낙을 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이 5월 30일까지가 청약의 효력 기간이 되는 거예요. 청약 효력 기간이니까 요 5월 30일까지는 뭐 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의사표시는 도달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나면 뭐 못 한다고요?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승낙 기간 안에는 청약의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5월 30일이라고 하는 요 승낙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기간 안에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약을 승낙 기간에 해당되는 5월 30일까지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습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여기가 지금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언제까지는 처리 못한다고요?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15일에서 3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15일에서 30일을 얘기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정 변경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청약의 의사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청약의 의사 통지를 갖다가 발송하고 난 이후에 지금 청약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청약에는 그 지금 발송한 청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청약에는 영향이 없다. 자, 영향이 없다가 가리키는 의미는 뭐예요? 유효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청약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고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것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인 후견인이 됐다는 건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발송 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청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된다고요? 유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을 한번 보죠. 자, 이 승낙은 이 승낙은 특정의 이 청약인, 특정의 청약인에게 승낙이에요. 특정의 청약인에게만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승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특정의 청약인, 청약한 사람에게 승낙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자, 두 번째로서 지금 격지자 간에는 발송주의가 적용되지,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지자가 승낙의 승낙의 통지를 갖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5월 10일경에 도달했다 이렇게 하고요. 발송을 한 것은 5월 8일 날 발송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승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청약이나 승낙은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지만 격지자 간에는 이게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격발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격발승. 격지자 간에는 승낙의 의사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 계약은 성립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격발승이라고 그래요. 격발승. 격지자 간에는 승낙의 의사 통지를 발송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발송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5월 8일자로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는 건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날짜를 이렇게 내 가지고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나오겠지만 그런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날짜를 놓고 했다는 것은 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날짜를 넣어가지고 기출문제를 낸 적이 있단 말이죠. 두 번이나 그렇게 기출문제를 올렸는데요. 그래서 격지자,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격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격지자냐 대화자냐를 결정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대화자고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태면 격지자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당신 부동산 아무 개가 그거 10억에 살라고 하는데 팔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팔아라 이러더란 말이죠. 그럼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에 있어도 바로 전화 통화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면 대화자요. 옆집 사람한테 지금 청약이나 승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한테 하더라도 이것이 우체국으로 들어가서 도장 찍어서 다시 우체부가 들고 와서 옆집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하루가 걸려버려요. 옆집 살아도. 그러면 바로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바로 격지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집 살아도 격지자가 될 수 있고 미국이나 서울 살아도 대화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의사 통화를 하면서 바로 결정할 수 있으면 대화자고 아무리 옆집 가까이 옆집에 살아도 이게 우편물로 의사 통지를 하게 되면 격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자냐 격지자냐는 것은 거리 개념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언제 할 수 있느냐, 바로 할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격지자와 대화자가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승낙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승낙을 하는데 변경된 승낙을 했어요. 변경된 승낙을 하거나 또는 조건을 붙인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변경된 승낙, 조건을 붙이는 승낙은 이건 승낙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로 보지 않는다고요? 승낙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청약을 거절하고 즉시 청약 거절로 보고 이거 변경된 승낙, 조건을 붙이는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청약을 거절하고 다시 변경된 승낙, 조건을 붙이는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고 돼요.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대한 시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청약인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청약인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성립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시험 문제는 맞는 거다, 틀리는 거다.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 시험 문제가. 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제가 그림 그려드리면 금방 이해하는데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맞는 건데 뭐 청약인이 승낙을 한다고? 청약인이 청약을 해야지 어떻게 승낙을 하지? 이러면서 자기 뇌를 꼬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요. 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1억에 청약을 했다. 자, 3억에 청약을 했다라고 한번 칩시다. 3억에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갑이 이 청약자입니다. 그럼 을이 지금 승낙자인데 을이 이 승낙자가 승낙을 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 5천만 원만 가격을 낮춰주면은 그러면 내가 승낙하겠다. 그래서 5천 가격을 5천을 갖다가 5천만 원을 낮춰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낮춰달라 그런 것은 변경된 승낙 또는 조건을 붙인 승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천을 낮춰달라고 한 이 계약은 이것은 청약 거절로 보고 이 승낙자가 뭐 한 거라고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을 본다. 다시 한번 지금 5천만 원을 낮춰주면 승낙하겠다라고 통지했는데 그 승낙하겠다라고 한 것은 변경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인데 승낙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즉시 이 청약을 거절하고 자기가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의리한 것은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 의리한 것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다. 이 청약에 대해서 이 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성립된다. 그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청약으로 봤으니까 이 청약인이 승낙하면 계약이 뭐한다고 성립된다. 5천만 원 낮춰달라고 그랬어요. 5천만 원 낮춰줄게요. 라고 하는 순간 계약은 뭐였다고요? 성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오면 쉽게 맞추지만 이게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청약인이 승낙한다고 청약이 어떻게 승낙을 하지? 청약자가 청약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안 보여가지고 문제를 놓치는 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 하면서 오늘 그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프린트물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얘기해 보세요. 몇 번이 틀렸다? 1번 틀렸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도 유효하다. 여기 봐요. 승낙은 불특정 다수에게만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특정의 청약인에게만 승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승낙이 아니라 뭐라고요? 청약.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해야 되지만 승낙은 불특정에게 하면 안 돼요. 특정의 청약인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이 바로 틀려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2번은 뭐라 그런다? 거기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돼 있죠. 자, 여기 봐요. 여기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뭐라 본다? 승낙하면 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한다니까.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줄여서 뭐라고요? 낙성계약. 그 2번을 뭐라 부른다고요?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낙성계약. 자, 그 다음에 3번. 청약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니까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체결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박스. 제가 뭐 했어요? 파우치 가위로 싹둑 잘랐죠. 예. 그래서 인정되는 사실, 그 다음에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는 행위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거죠. 의사실현에 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상대방이 몰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5번 동일한 내용의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했다.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5번을 뭐라고 한다? 교차 청약이라 그래요. 5번을 뭐라 부른다고요? 교차 청약. 4번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2번 문제 풀어봅니다. 2번 별표 하나 치고 시간은 15초 줍니다. 속독하라는 소리예요. 속독. 왜? 1번 문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속독이 가능해요. 자, 2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몇 번이 틀렸다? 5번 틀렸네요. 자, 1번부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발송 시점에 성립한다. 이걸 뭐라 불렀어요? 격발승이라 그랬죠. 격지자 격동그라미 승낙의 승동그라미 발송의 발 줄여서 뭐라고요? 격발승. 그래서 격발승 격지자 간의 의사통지 승낙의 의사통지. 잠깐만 기출문제가 승낙의 의사통지라고 안 내고 청약의 의사통지라고 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청약의 의사통지를 발송하면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을 본다. 맞이 틀려요? 틀렸지. 격발승인데 거기 지금 청약이 했으니까 격발청이 됐잖아. 청약을 발송해가지고는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발송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뭐를 발송해야 된다고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야지 청약의 통지를 발송해가지고는요. 그거는 발송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청약은 발송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승낙을 발송해야지만이 발송주의가 적용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틀려. 심하면 기출문제 들고 와서 나한테 물어봐.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 이거 맞는 건데 왜 틀렸다 그러죠? 그거 청약이라고 돼 있잖아. 내가 미쳐버려. 내가 뭐라고 암기해줬어? 격발성이라고 암기해줬잖아. 거기 청이라 되어 있으니까 격발청이네. 말이 안 되잖아. 많이 나와. 여기 반수 이상이 내가 이 얘기 안 해놓으면 나 반수 이상이 그 해결 못해서 또 끙끙 끌어. 이제 끙끙 이제 해. 이제. 그 기출 문제 내일이면 구경하겠네. 자, 내일 맞죠? 아니야, 모레야? 모레요. 자, 두 번째,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이 교차된 경우에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2번을 뭐라 한다? 교차 청약. 뭐라 본다고요? 교차 청약. 그 1번에 5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3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 맞죠? 예. 그래서 아까 5번, 그 1번에 1번 문제 틀린 거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다. 불합치 박스.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합치를 불합이라 그랬죠? 불합치를 뭐라고요? 불합이. 그럼 내용이 불합치가 있었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지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 규정은 없어요.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must X입니다. 그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재량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은요. 쭉 가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동시 항목이 먼저 나왔네. 자, 509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올라왔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것은 쌍무계약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자, 쌍무계약에서 지금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지금 당사자가 변경됐습니다.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가 되는데
당사자가 변경됐다. 그렇게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변경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냐면 상속에 의해서 당사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권 양도에 의해서 채무자가 당사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면제에 의해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이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법률 행위, 그래서 일명 계약을 했다 이거죠.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이 뭐 매도인이라고 해보죠. 매도인이 혹시 사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을 해서 갑 다시 그쪽 자식 쪽으로 상속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 이 매수인이 지금 사망을 해서 을 다시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약 금액이 3억인데 계약금 3천, 그 다음에 중도금 1억, 그 다음에 잔금 1억 7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 계약금만 지금 주도고 받았고, 그 다음에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이 1억이나 중도금 1억과 잔금 1억 7천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상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잔금 치는 날 1억 7일 날 1억 7천을 준 날 상속인이 책임지고 등기 넘기면 되죠. 넘기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넘기는 때 잔금 받으면 되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한다고. 잔금 치는 날 뭐가 발생한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잔금을 치면 등기 넘겨줄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속에 의해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채권 양도란 말이었는데, 채권 양도가 뭐냐면 지금 갑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7천을 받을 것이 지금 중도금 받아다 치고 1억 7천인데 1억 7천을 갖다가 병이 받아가도록 했습니다. 병한테 1억 7천을 받도록 하겠으니까 이걸 뭐라 부르냐면 채권 양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1억 7천을 병한테 넘길 때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대답 안 하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채권 양도해도 당사자가 변경돼도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가 되면 동시항변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잘 틀리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행 불능이 됐습니다. 이행 불능이 됐는데 이 이행 불능이 뭐로 바뀌었냐? 이행 불능이 지금 손해배상 배상 채무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그대로 동시항변권은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 정리될 사항은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다는 겁니다.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문제는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 선이행입니다.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동시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동시항변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선이행 의무가 있다. 누가 무슨 의무가 선이행 의무라 그랬나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 의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뭐라 부른다고요? 선이행 의무라고 그래요.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동시항변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중도금을 줄 때는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줄 때 등기를 달라고 그래요? 잔금을 줘야만이 지금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금인데 이때는 등기 달라고 못하죠. 1억 7천 잔금을 칠 때 등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중도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가 있는데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잔금 칠 때 달라고 해야지 중도금 달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칙이란 말을 쓴 거 보니까 예외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어떤 예외가 있느냐 그랬더니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예외가 있더라 이거죠.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예외를 인정하더라. 그 예외라고 하는 건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뭔 소리냐면 이런 건데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등기부가 깨끗했어요. 계약서 쓸 당시에는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이게 중도금을 주려고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에 없던 압류라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계약 당시에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던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전부 다 등기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등기된 겁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등기부에 기재가 된 거예요. 기재됐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됐네.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고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더라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 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오게 되나요? 이게 먼저 등기가 됐으니까 이게 선순위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고 등기를 받게 되면 후순위가 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뒤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돼 버리게 되면 그러면 후순위에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돼 버리나요? 말소돼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불안해서 그래서 중도금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더 해볼게요. 지금 계약할 당시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이 없었는데 중도금 주려고 보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돼 있더라. 이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 것은 계약 해제 사유다 아니다. 계약 해제 사유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잔금을 칠 때 이거 다 싹 지우고 이전 등기 해주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는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잔금 지급 시기가 돼가지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면서 저거 다 지워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잔금 칠게요. 동시행합시다. 그랬는데 그날 못 지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잔금을 쳐도 못 지운다. 이렇게 되면 그거 못 지운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잔금 지급 시기에 내가 잔금을 칠 테니까 다 지우고 넘겨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걸 못 지우게 되면 지운다는 말이 이상하면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말소 등기를 못한다라고 한다게 되면 계약 뭐가 발생한다고요? 해제 사유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법조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학술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방의 상대방이 채무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재산 상태의 불안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산 상태 뭐라고요? 불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건 학술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했다는 말은 중도금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줬죠. 불안하니까 못 준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한 것은 예외라 그랬으니까 원래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동시행 항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동시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 항변권을 주장해가지고 지금 중도금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중도금을 안 줬습니다.
자, 중도금을 지금 주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중도금이 안 들어갔어요. 자, 중도금을 지급 안 했으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법정이자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중도금 지급 날짜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정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법정이자 줘야 됩니다. 불안의 항변권은 항변권이고 안 준 거에 대한 법정이자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잔금 지급 시기에 지금 1억 7천이라는 잔금 지급이 있습니다. 잔금. 자, 이걸 갖다가 세 개를 한꺼번에 줄 테니까 중도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지연 배상으로서 지연 이자, 그다음에 잔금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거 다 말소 청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말소 청구 및 소유권 이전 이전 등기 이걸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과 이자, 잔금을 줄 테니까 여기 압류가 가처분돼 있는 거 말소해 주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거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양변권이 있다. 그 다음에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의 채무, 본인의 채무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지금 이행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자, 본인의 채무는 이행을 안 해요. 그런데 상대방한테는 이행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도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보고 이행을 하세요라고 요구하면 그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다. 나도 지급할 테니까 당신도 지급하라. 그래서 동시이행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당신도 지급하세요. 나도 지급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우리가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기적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나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당신이 이행하면 나도 이행할게.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나의 이행을 연기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만약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상에서 지금 지금 피고가 지금 이 원용을 했습니다. 자, 원용이란 말이 뭐예요? 주장했다는 원용이 뭐라고요? 주장. 그러면 피고가 뭘 주장을 했냐 그러면 동시항변권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저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니까 저 상대방 이행하게 해주세요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피고를 불러갖고 물어본 거죠. 피고 왜 이행을 안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동시에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이행하면 나도 바로 이행할게요. 라고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용이라고 하는 말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을 피고가 주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을 피고가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상환급부 판결이라 그래요. 급부 판결. 상환급부 판결을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이라 그래요.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걸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소송상에서 피고가 원형할 때에는 원고가 지금 원형 주장할 때는 원고 패소 판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났습니다. 토요일 날 구경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 여기가 로스쿨이가 그런 거네게. 진짜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기출문제 토요일 날 구경할 거야. 정말로 이렇게 문제를 냈다니까. 그래서 소송상에서 피고가 원형 주장을 하게 되면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된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게 로스쿨 변호사 시험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문제를 냈다니까요.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 틀렸네. 원고 뭐라고요? 일부 승소 판결. 왜냐? 원고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왜?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물론 피고가 안 넘겨줬으니까 피고한테 넘겨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분명히 넘겨줘야 돼요. 근데 피고가 지금 주장했단 말이죠. 동시에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안 넘겨준 거다라고 했으니까 완전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없고 원고 뭐로 나온다고요? 일부 승소 판결. 피고 그거 넘겨주세요. 원고도 그거 넘겨주고 그래서 서로 반씩 넘겨줘야 되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자동채권 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면 안 된다. 자동채권으로 상계 금지입니다. 상계하지 말라.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상하면 안 된다. 부부 모임이 있어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임에 나갔는데 지금 그 친구 부인이 콩잎이나 깻잎을 뜰라 그러는데 잘 못 띄어. 그때 우리 신랑이 옆에서 젓가락으로 걸다가 꾹 눌러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와갖고 부부싸움이 났대. 야 인간아 나한테도 그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그거 눌러줬다고 막 엄청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 자상한 걸 나한테는 왜 한 번도 안 해주노? 이러면서 엄청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자상하면 안 된다. 자동채권으로 상계금지. 자동채권으로 상계금지. 자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을 다른 말로 해서 붙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또는 붙은 이 붙은 경우에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경우 또는 붙은 경우에 이것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시죠.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 붙었다 이럴 때는 말이죠.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을 안 해도 돼요. 주장을 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 헷갈린다. 여기 헷갈려 다시. 주장을 해야만 되는 경우는 소송상에서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디서 주장해야 된다고요? 소송. 법원에 가서는 주장을 해야 되고 동시항변권이 있다 붙었다 이런 경우는 동시항변권이 있다는 걸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지체 책임 주장을 안 해도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잔금 지급 시기가 이게 6월 30일이다. 6월 30일이 잔금 지급일인데 지금 저쪽 상대방도 이행을 안 하고 나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저 이자가 지금 이행지체인데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책임을 진다고 안 진다고요?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 못한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내용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많이 틀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3번에다가 별표를 갖다가 2개 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틀렸다? 5번 틀렸네요. 5번. 예, 잘했습니다. 자, 1번에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특이하게 의해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잠깐만요.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 동일한 계약, 이 본 계약과 상관없는 예전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 있던 그 채권 채무를 우리 같이 지금 엮어서 동시이행하자라고 처음부터 계약서에 그렇게 특약을 걸었다면 이 계약과 관계없는 별건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도 동시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겁니다. 특약에 의해서 옛날 거를 묶어서 별개의 계약에 의해서 동시항변권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항변권은 존재한다. 여기 뭐가 양도됐다고요? 이거 채권이 양도됐다고요. 여기 뭐가 양도됐다고요?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항변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가 양도됐다고요? 채권. 거기 채권이 양도됐다고 돼 있네. 채권이 양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 박스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됐다.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 거기 이행이 불능이다. 그 이행 동그라미 불능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이행 불능. 다시 한번 이행이 불능으로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이행불능. 이행불능돼서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 박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항변권은 존속한다. 여기 써놨네요. 지금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더라도 동시항변권은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이 2가 빠졌네. 매수인이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지금 토지와 건물 두 개 다 이걸 갖다가 일괄 매매했습니다. 일괄 매매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건물 지금 3억. 그 다음에 이 토지 지금 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인이 건물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갖다가 지금 하면서 3억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안 된다. 일괄 매매이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하더라도 토지 대금을 쳐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 매매라는 건 두 개가 같이 매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등기를 해간다라고 하더라도 건물 대금만 내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 계약은 일괄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인이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 대금 전부 저 토지 대금까지 다 내라라고 항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변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항변 주장할 수 있어요. 5번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원형이 뭐라고요? 주장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여기 써놨습니다. 동시항변권이 있는 또는 붙은 경우에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아주 많이 틀리는 시험 문제다라고 했고요. 지금 거기 프린트본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서 하나만 지금 해볼게요. 이런 건데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을 하는 경우 동시항변권이 주장이 되면 채무에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 맞아요. 동시항변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전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해줬냐면 유치권에서 해줬습니다.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각 진행된다. 두 군데에서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유치권에서 내가 분명히 해줬어요. 자시. 유치권을 행사해도
동시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은 계속해서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진행한다. 자, 잠깐만 그거 찾아주겠습니다. 그거 그 주장했다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나 정지되진 않아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예. 515쪽. 제일 위에. 자, 515페이지 맨 꼭대기 있네요. 515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동시에 항변권의 행사는 소극적으로 버티는 권리지만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동시에 이행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뭐한다? 진행된다. 맨 꼭대기 515페이지 맨 꼭대기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에서 나온다 그래서 유치권에도 똑같은 시험 문제가 올라오고 동시에 항변권도 똑같은 시험 문제가 올라옵니다. 지금 오지선다기 때문에 제가 더 안 내서 그런데 이것도 지문으로 자주 올라오는 지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칠판을 다 지웁니다.